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죠? 예. 예.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마 이제 문제풀이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출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몇 년간의 이제 기출 문제들을 보는 의미는 이 문제 자체가 이제 문제가 돕니다. 예, 대개는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가 이제 한계가 있고, 그리고 너무 낯선 거를 가지고서 문제를 내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기출 문제들이 다시 돌아서 다시 나오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 자체가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보면은 비슷한 시험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법무사 시험이 과목이 제일 많죠. 법무사 시험이 제일 과목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이제 시험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민법 같은 경우는 어디든 이제 연관된 시험들이 많기 때문에 그 문제 풀 자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중에서 이제 법무사 기출 문제하고 다른 자격사들의 기출 문제 이런 것들이 섞여서 이제 참고하는 문제집이 되는 것이고요. 상업등기 같은 경우는 이 상업등기를 시험해 보는 곳이 자격사 시험 중에서는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없고, 대신에 이제 법원 내부의 시험이 뭐냐면은 법원 승진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능력 검정이라고 그랬고, 7급으로 이제 승진하는 그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이 이제 매년 있는데, 거기는 이제 과목이 비중이 어떻게 되냐면 사지선다로 이제 40문제가 나와요, 매년. 근데 범위가 우리처럼 이제 비송사건이 있는 게 아니고 비송사건이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로지 상업등기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40문제가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매년 법무사 시험, 그다음에 법원 승진 시험, 그게 이제 풀이 돌게 됩니다. 근데 상법이 법원 내부 승진 시험에는 없기 때문에 상업등기하고 상법 문제를 섞어서 내요. 내부 승진면에서.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상법, 상업등기법, 비송사건법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짬뽕해서 상법이 상업등기법에 섞어서 나오고 상업등기법이 상법에 섞어 나오고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상법과 상업등기법이 묶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에서 이제 오늘 볼 것들은 기존에 있었던 법무사 시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이 분명히 본교재가 있을 겁니다. 본교재를 하나씩 갖고 계시고, 그리고 되게 이제 저랑 같이 하시던 분들은 이제 노트로 정리를 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노트를 반복해서 보는 것 자체로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그 부분에서 이제 자신감을 좀 얻어가는, 그게 이제 요번 이제 어떻게 보면 특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도별로 돼 있으니까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보시도록 하죠. 좀 시간을 가지고. 자, 우리가 상업등기 총론이라는 부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상업등기 우리 과목의 스타일을 보면 이게 상업등기 및 비송사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나누어 보면 일단은 상업등기가 하나의 파트가 됩니다. 이 상업등기 부분을 보면 등기 부분에서 결국은 상인과 회사, 그리고 개인 상인과 회사, 그 다음에 합자조합에 관한 등기죠. 그랬을 적에 총론 부분을 보면 이 상업등기라는 제도 자체가 어떻게 생겨먹었느냐, 그리고 등기 신청을 했을 적에 등기관이 어떻게 심사를 해야 되느냐, 거기에 맞춰서 어떤 것들을 챙겨가야 되느냐, 이런 일반론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펼쳐져 있죠. 제도 자체에 대한 설명, 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도 자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 제도적인 측면부터 시작해서 신청과 심사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세스가 되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등기는, 어떤 상업 등기는 이렇게 신청하고 이렇게 심사를 하는 특칙이 있다. 이런 내용들을 가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개인 상인하고 회사하고 그다음에 합자조합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상인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시면 상호, 그 다음에 미성년자, 그 다음에 법정대리인, 그 다음에 지배인, 요게 이제 등기 기록이 이렇게 편성이 별도로 되는 것. 이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회사 같은 경우 회사별로이죠. 주식회사, 유한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그다음에 유한책임회사,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묶어놓고 애매한 것이 외국회사 영어써 이런 식으로 토픽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주식회사의 부분과 그 내부에 있는 각 파트에 대한 등기 신청의 특칙 이런 것들을 얘기를 물어보죠. 합자점은 하나의 별도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송사건으로 넘어가면 여기 내에는 나눠져 있는 게 원래는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어요. 그래서 비송사건 자체도 총론, 강론이 있어서 총론에서 소송과 다른 흐름의 비송의 특징들 이렇게 해갖고 절차들을 쭉 봤잖아요. 개시는 어떻게 되고 심사의 특징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런데 강론에서는 어떤 사건, 민사비송, 그 다음에 상사비송을 얘기하면서 그랬을 때 어떤 사건명이 나오면 그 사건에 대해서 이 총론의 제도적인 특징에서 어떤 부분은 달라진다. 이거를 주목을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붙은 게 등기도 아직 남아 있어요. 비송사건 절차법에. 이게 이제 법인 등기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과태료 사건이 남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총 15문제를 내게 되는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 요 위쪽은 상법, 상업등기법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법원 내부의 승진시험도 있고 우리 시험도 있으니까 그나마 문제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는 주로 이제 이쪽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는 생각해 보면 많이 내봐야 한 문제씩이에요. 하나. 많이 내봐야. 더 낼 수는 없어요. 비중상. 그러니까 그리고 문제풀도 많지 않기 때문에 주로 기출문제 중심으로 해서 하고 좀 특징적인 거를 공식화해서 암기하고 넘어가자 이런 얘기를 드렸었죠. 그러니까 여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많으면 맥시멈 5문제를 넘지 못하는 거고 되게 이제 10문제 정도가 여기 위쪽에서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생각해 보면 낼 문제가 거의 이쪽에서 3문제, 4문제 그리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이거 통합쳐봤자 한 문제 나올까 말까 하죠. 유한회사도 되고 한명회사도 되고 합자회사도 되고 유한책임회사도 되고 이렇게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통합쳐서 하나 넣으면 합자조합까지 합쳐서 유한 한명 합자 유한책임회사 합자조합까지 합쳐서 한 문제 나올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외국회사 한번 나올까 말까 하고 상호나 지배인 부분에서 이제 특칙이 있으니까 회사와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나오면 대부분 한 5, 6, 7문제는 여기에서 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총칙하고 주식회사만 해도 거의 10문제 가까운 부분이 커버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을 적에 그 내용에서 주식회사하고 주식회사 자체를 갖고서 총론을 적용을 해보는 식으로 해서 연결시켜서 그렇게만 공부를 하셔도 나머지는 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 얘기입니다. 이게 편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문제를 보시면 비중이 그렇게 해서 자꾸 이쪽에는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다른 데는 문제가 좀 덜하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총론에서 나올 만한 분들이 어딘가를 좀 보시죠. 문제 1번 보시면 제1장 총설에서 등기사항과 등기 효력 얘기가 나올 겁니다. 1번 상업등기의 등기사항과 등기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에서 가장 옳은 것은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이제 한 번 보셨죠. 이제 계속 보실 텐데 이 모의고사 장소에서 항상 제일 말씀드리는 부분은 옳은 것이라는 것, 틀린 것이라는 것을 볼 때 옳은 것이라는 것이 풀면서는 눈에 안 들어온다. 예, 반드시 그 옳은 것이라는 것을 먼저 체크를 해놓고 문제를 푸셔야, 그러니까 내가 전체 문제를 쭉 풀 때 그걸 구분해서 해야 되지? 안 됩니다. 한 서너 문제 풀고 나면 이제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정신이 없어요. 급해요, 되게. 그러니까 그때서부터는 다 틀린 것만 찾고 있게 돼요. 지문을 안 봐요. 제목만 보지. 그 문제의 제목만 보고 지문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뒤에 부분에 옳은 것, 틀린 것은 패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간 압박을 받기 때문에 옳은 것 있으면 여러분들이 틀린 것이 대부분이고 옳은 것이 그 시험 문제 한두 개 정도 나오잖아요. 한 과목당. 그러면 옳은 것에다가는 마킹을 먼저 해 놓으셔야 돼요. 전체 문제를 풀기 전에. 문제 전체를 볼 때. 예.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드린 게 틀린 거 있는지 파본 있는지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문제 풀지 마세요. 이때 이제 체킹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뭐 세모나든가 이런 식으로 몇 개 안 되니까 그렇게 체킹을 해놔야 나중에 가면 그게 눈에 보여요. 예. 자, 그래서 보시면 옳은 것입니다. 이럴 때 이제 문제가 어렵죠. 틀린 부분들을 이제 보시면 자, 1번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 개인상인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뜻의 면책 등기를 할 수 있다. 따로 안 해오셨을 거예요, 거의. 그쵸? 낯선 지문입니다. 지문이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은 특별히 외우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적에는 2번 보시면 2, 3, 4, 5번을 체크를 해볼 수밖에 없어요. 애매하니까 세모 쳐놓고 2번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나 주식의 내용은 본점 등기기록뿐만 아니라 지점 등기기록에서 등기해야 한다. 본점 및 지점의 공통등기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게 지점이 관할 외 지점이 있으면 본점에 있는 것을 되게 추려서 하는데 특정에 관한 사항, 대표에 관한 사항, 운명에 관한 사항, 그게 공통등기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봤을 적에 발행주식 총수나 주식의 내용 자본금은 회사의 특정에 관한 사항도 아니고 대표에 관한 사항도 아니고 운명에 관한 사항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본지점 공통등기사항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2번 이사가 주민등록번호가 3번 또그냥 3번 주민등록번호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등록해야 되느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부동산에서만 씁니다. 그러니까 그 주민번호가 없는 외국인 경우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서 하게 되는데 그 우리 이제 그냥 임원이나 이런 상업등기에서는 이런 사람들에서는 생년월일만 기재해도 무방한 것으로 하고 있어요. 자, 4번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등기 효력에 관해서 항상 나오죠.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거는 외우셔야 되는 기문입니다. 그러면 선의의 제3자뿐만 아니라 악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악의 부분이 틀렸죠. 그죠? 5번 취소되는 주총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대표이사. 이 얘기 나오면 이 지문이 나오면 머리에 떠올려야 되는 것이 부실등기입니다. 그 부실등기라는 것이 있었죠. 등기의 효력을 얘기를 하면서 항상 등기에 대해서 원래 기본적인 효력은 대항료다. 그런 얘기하면서 창설 효력이 일부 있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가다가 그 부실등기의 책임을 회사에 물린다. 부실등기의 책임, 부실등기라는 것은 부실등기가 됐으니까 등기를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라 부실등기의 원인이 돼 있는 사람인 그 회사에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즉 등기대로 책임져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랬을 때 그 부실을 만들어낸 고의 과실이 있는 자가 그 등기 신청권자인 대표자였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취소되는 주주총회 결의를 위반해서 이사가 선임됐습니다. 일단 그 당시에는 이사가 원칙적으로
유효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사들을 데리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해서 등기를 했죠. 당시 멀쩡한 등기였습니다. 등기였는데 나중에 주총에서 이사직이 날라갔단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처음에 선임돼서 대표로 된 때로부터 나중에 취소돼서 소급적으로 무효되는 그 시기까지의 그 공백에 대해서 이거야말로 회사가 책임지지 않으면 큰일 나는 일이죠. 그동안에 있던 것들이 대표직을 다 무시하고 다 가짜다. 이래버리면 그 거래를 믿고 등기를 믿고 거래했던 선의 제3자들은 다 길거리 나앉아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추 적용을 해주든 바로 준용이 된다고 해석해주든 해석을 해줘서 당연히 소급표가 있어서 처음부터 무효가 되지만 그 기간 동안에 선의였던 사람들은 당연히 보호된다. 그 대표이사를 믿고서 거래한 사람은 당연히 그 거래를 유효하게 해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취소되는 주총 결의에 의해서 이사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마친 자신의 이사 및 대표이사 취임 등기는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상호법의 등기부 부실 등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 네 가지는 그 2번부터 5번까지 지문은 기억을 하셔야 될 지문입니다. 어디선가는 답으로 뜰 수 있는 지문이에요. 오히려 1번은 이제 잘 안 나오는 지문이긴 해요. 설명을 드리면 상호속용이라는 것을 상법에서 배우신 적은 있을 겁니다. 뭐냐면 상호를 영업을 넘겨받으면서 전제예요. 영업도 넘겨받고 그 상호도 넘겨받고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점포를 쌀집이나 뭐 이런 걸 하는데 그 상회에서 그대로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해요. 개인 넘겨받은 다음에. 그러면은 이 사람을 하는 것을 영업 양수인이 상호도 속용한다는 걸 봤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된다?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전에 사람들도 그냥 그 사람이 연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을 적에 당연히 연대 책임, 전에 나왔던 그 채권 채무 관계에서도 넘겨받아서 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네가 그것을 끊어내려면 상호를 같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쓰는데도 끊어내려면 상호 등기를 하면서 면책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등기를 해놔야 한다. 이게 면책 등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상호를 소개하는 영업 양수인 개인 상인은 양도인 영업으로의 책임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면책 등기를 하기 위해서 상호 등기를 해놓고 거기에 면책 등기를 같이 해놓는 거예요. 그런 취지입니다. 취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40페이지 제3절 등기의 효력 보시겠습니다. 자, 효력 부분에서 이제 앞부분에서 한번 설명을 했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1번 상업등기 효력에 관한 다음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구나. 옆에 이제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머릿속에 이거는 볼 게 아닙니다. 왜 이 얘기를 했냐면 하도 중복정답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그냥 붙인 거예요. 우리는 문제 있으면 판례, 예규, 선례, 대법원 입장에 따르겠다 이 얘기를 쓴 겁니다. 특별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 자, 그러면 1번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서 이사를 해임하였어도 그 해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자, 이거는 앞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주총 결의에 의해서 이사 해임했어요. 그러면 등기할 사항이 발생했죠. 원인이 발생했습니다. 등기할 사항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 해임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선의 제3자에 대해서 회사는 그 이사 해임 사실을 주장할 수 없다.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았을 적에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딱 들어맞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걸 케이스화한 겁니다. 2번 회사의 설립 등기, 회사의 합병 등기,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 합병 등기, 유한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등기는 창설적 효력이 있는 네 가지 세트잖아요. 그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함으로써 원인 행위가 있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가 대항 요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등기를 함으로써 행위가 완료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게 즉 효력 요건이 됩니다. 자, 3번 한 명 회사의 사원은 퇴사 등기를 한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퇴사 전에 발생한 회사 채무에 대해서도 책임을 면한다. 모르지요. 잘. 이것까지 외우고 계신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모. 그쵸? 푸는 요령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악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효력 부분에서 원래 대항 요건은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인데 독특한 게 하나 있다 했습니다. 얘 자체가 쓰이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냥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얘만 따로 되어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분해서 나올 수 있는 조문에 관한 문제죠. 그러니까 4번은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냥 선악을 분별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상호의 등기 또는 상호의 가등기를 하면 그 등기에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 동종의 영업을 목적으로 동일 상호를 등기하는 것을 막는 상업 독점력이 부여된다. 맞습니다. 그런 얘기 그죠?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받았을 적에 1, 2, 3 했을 적에 1번, 2번 바로바로 넘어가죠. 근데 3번에서 좀 까리한 지문이 나오면 이거를 끝까지 읽고 계신 게 아니에요. 이건 일단 제끼는 겁니다. 내 수준에서는 어쨌든 내 목록에 없었던 지문이니까 제끼는 거예요. 알고 계시면은 읽고 넘어가면 되지만 제끼는 거예요. 그리고 4번 자치 이렇게 딱 확실한 게 나오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문제에 지문 5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시험 문제 보실 때 우리는 이제 공부하는 중이니까 보는 거지만 실제 시험 시간에 가면은 딱 다쳤을 때 1, 2, 1번 아는 것 같아. 2번 아는 것 같아. 3번 모르겠어. 넘어가. 4번 그게 옆에 이제 체크를 해놓은 거죠. 왜? 다 봤는데도 없으면 걔를 찍어야 되니까 체크만 해놓고 4번 봤는데 확실해. 그러면 여기까지 딱 하고서 4번 답이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푸셔야 돼요. 시간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841페이지 문제 2번. 상업등기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작년에 나왔던 문제네요. 1.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쵸? 요거는 이제 그 자본금액이 1천만 원에 미달하는 회사가 아닌 소상인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번 주식회사의 분할 등기, 유한회사의 자본금 증가 등기는 창설적 효력이 인정된다. 창설적 효력 4가지 세트는 알고 계셔야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번 회사의 설립이나 합병의 경우 등기를 하면서 효력이 발생한다. 2번, 3번을 묶어서 한 문제를 두 개로 쪼갠 거죠. 그쵸? 지문을. 그러니까 2번, 3번은 그냥 하나만 알고 있으면 다 넘어가는 것이고 4번 등기할 사항이 등기된 후에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이를 알지 못한 때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부분도 우리 지문이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바로 연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등기할 사항이 등기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를 알지 못한 경우는 그에 대해서 또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지문이 돼 있어요. 그걸 갖고서 풀었을 적에 첫 번째 등기의 대항력에서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등기를 했다면은 등기된 대로 우리는 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당연히 해석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못 대볼 사유가 상대편에 있었다면 이 얘기잖아요. 정당한 사유로 알지 못한 경우. 그렇죠? 그런 경우에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등기됐다는 걸 알지 못한 경우 그럴 정도로 등기를 못 댈 사유는 뭐냐? 등기소 폭파, 전쟁 이런 경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5번 상업등기부의 기재는 모두 사실상의 추정력만 있으면 법률상 추정력을 갖지 못한다. 사실상의 추정력이라는 것은 그 절차가 있었는가 보다. 등기가 되면 일단은 등기대로 그 절차를 밟았으니까 등기가 됐겠지. 오히려 절차가 무효임을 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건데 법률상 추정력이 뭐냐 하면은 아예 이거를 어떤 법률 요건 자체를 등기가 됨으로써 그 법률 요건 자체의 어떤 일부분을 있는 사실로 그냥 추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는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 타인이 등기해 놓은 상호를 사용하면 그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단락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호를 가지고 상호를 쓰고 있는 사용자가 이거를 침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침해가 있으면 이 침해에 대해서 대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호를 쓰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임의로 내 상호를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라. 이렇게 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랬을 적에 이 침해라는 주장을 하려면 뭐냐 하면은 그 동일 특광시 이런 부분에서
이 타인의 상호를 타인으로 오인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면 다른 사람이 쓰는 상호를 그러면 이게 침해가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타인이 내가 쓰고 있는 상호를 다른 사람이 나를 오인하게 하기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 나로 표시해서 그렇게 되면은 그렇다면 내가 여기에 대항해서 너를 쓰지 못하게 막는 소송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쓴 데 대해서 부당이득이든 손해배상이든 하나는 소송을 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상호를 쓰고 있는 사람이면 다 됩니다. 근데 등기를 해버리면 등기된 상호가 되면 어디를 내가 얘가 나쁜 애라고 얘기를 안 해주겠냐면 요게 추정이 돼버려요. 부정한 목적이. 그러니까 굳이 내가 등기까지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타인이 그 상호를 썼어요. 그러면 얘는 나를 알 수 있었던 애잖아요. 쓰고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굳이 얘가 이런 부정한 목적을 쓰고 있다는 걸 입증을 안 해도 바로 그냥 너 알 수 있었잖아. 라고 해서 바로 상호 배척을 시키거나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 규정, 요건 사실을 그냥 추정을 해주는 것을 법률상의 추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법률상 추정력을 갖는 유일한 예외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5번의 해설 보시면 상업등기에는 원칙적으로 등기한 사항에 대해서 사항이 그런 프로세스가 있었으려니 원인되는 사실의 프로세스를 밟았으려니 라는 추정력이 있으나 등기된 사항이 적법하다는 법률상 추정력이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다만 상법에서 그 동일한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군, 특광시군이죠. 거기서 동정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 이 경우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정해서 이 부분에서 이런 요건을 발동시키는 부분에 쉽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법률상 추정력을 부여하고 있다는 얘기가 그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일단은 그리고 약간은 느낌상으로 이걸 정확하게 모른다 하더라도 풀 수는 있어요. 1, 2, 3, 4번이 대충 알 수 있는 내용이고 5번 봤을 적에 왠지 모두 절대로 이러면은 그거는 약간 의심해 봐야 돼요. 그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등기에 관한 장부 말고 등기 절차를 보시면 등기는 이제 신청을 해야지 시작이 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1번 인감의 제출 및 인감 증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인감이라는 부분은 사실상 원래는 등기제도랑은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등기라는 것은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공시, 누구한테든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데 인감이라는 것은 공시, 누구한테 이렇게 아무나 봐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는 원래 공시제도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개인 같은 경우도 개인 인감이 있으니까 편하더라. 그러니까 법인도 쓸 때 법인 인감이 있으면 편하겠구나. 여기서 비롯된 편의상에 관한 것이다. 그 법인의 대표자의 의사 확인을 쉽게 할 수 있는 거래의 편의성을 위해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증제도 대신에 이렇게 인감제도를 만들어주고 인감을 찍고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그 법인이 한 것으로 믿어도 무방하다라는 그런 식의 편의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나면 개인 같은 경우는 개인의 그 주민등록과 인감이 같이 관리되죠. 주민등록에 대응되는 게 구청이나 동사무소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인감을 만들어주죠. 그러면 우리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의 그 주민등록에 대신한 것이 법인 등기이기 때문에 그 등기를 관리하고 있는 등기소에서 인감도 관리하는 것이 맞다. 그렇죠? 그래서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이 아니라 상업등기법에 따른 인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인감증명 제도를 만들어 놓고 또 안 쓰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법인 자체도 등기소 자체도 대표자가 회사의 대표자가 처음으로 자기가 대표로서 신청하는 등기를 할 때는 반드시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의무를 지어놓고
그 다음에 지배인 같은 경우, 지점장 같은 경우는 상업 등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인감을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부동산 등기나 너의 필요성에 의한 거래 행위를 한데 편의성을 위해서 인감을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 놓고서 보겠습니다. 자, 뒷번에 1번 대표권 있는 이사가 중임하는 경우 인감을 다시 제출하지 않고 종전에 제출한 인감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인감에 대해서 인감을 보면